미망인 모파상.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거실에 모여 빙고 게임을 했다. 그러는 동안 비바람은 창문을 요란하게 때리며 낡은 풍향계를 팽이처럼 돌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책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재밌는 얘기를 떠올리지 못했다. 남자들은 총에 대한 얘기, 토끼 잡던 얘기 등을 늘어놓았고 여자들은 그저 지루하게 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 모임을 끝내려 할 때 빙고 게임 하던 젊은 여자가 어떤 여인이 끼고 있는 금빛 머리카락으로 만든 반지에 주목했다. 그 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전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어머, 이 반지 뭐예요? 꼭 어린아이 머리카락 같아요. 그러자 반지를 낀 여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급기야 창백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반지에 얽힌 사연은 너무 슬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죠. 그때 난 무척 젊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나요. 사람들은 즉시 그 사연을 듣고 싶어 했지만 여인은 거절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발 얘기해달라고 계속 간청하자 마침내 마음을 바꾸고 얘기를 시작했다. 지금은 대가 끊긴 상태지 집안에 대해 아시나요? 난 그 집안의 마지막 세 남자와 알고 지냈죠.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요. 이 반지는 그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남자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그는 13살 때 나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모두 광적이고 기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그들은 매력적인 광인이었어요. 사랑에 미친 광인들이었죠. 아버지에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격렬한 열정과 충동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기질이 그들 모두를 흥분된 사건으로 열광적인 헌신으로 심지어 범죄로까지 몰고 갔죠. 어떤 이들에게는 열렬한 신앙심이 영혼에 내재 있는 것처럼 그들은 광적인 열정과 충동이 있었어요. 수도원을 드나드는 신자와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것처럼. 아무튼 상태지 집안 남자들은 사랑에 대해선 물불 안 가렸어요. 생김새도 비슷해서 한번 보기만 하면 상태지 집안 남자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모두 곱슬머리에 턱수염도 곱슬거렸고 이마가 낮고 눈이 컸답니다. 그 큰 눈으로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동요되었죠. 상태지 집안의 할아버지는 수많은 모험과 결투를 하고 여러 여자들의 마음을 뺏은 뒤 65살의 소작인의 딸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 아가씨는 금발에 피부가 창백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눈빛을 갖고 있었죠.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 마치 성모 마리아 같았답니다. 노인은 어린 아가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먼저 살고 있던 노인의 딸과 며느리는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상태제 집안에서 이런 열렬한 사랑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그라델이란 청년이 사냥 모임에 초대받았다가 그 어린 아가씨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답니다. 처음에 상태제 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개사육장에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오페라 극장의 여가수에게 배신당한 뒤 파리의 어느 호텔에서 같은 방식으로 생을 마쳤어요. 12살짜리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 미망인이 바로 나의 이모랍니다. 이모는 아들을 데리고 베스티옹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살았답니다. 그때 난 17살이었어요. 12살 된 샹테제 집안 꼬마가 얼마나 조숙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샹테제 집안의 마지막 후손인 그 아이 역시 그 집안 남자들의 상냥함과 열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아이는 늘 몽상에 잠겨 있었고 성에서 숲까지 이어진 느릅나무 가로수길을 몇 시간이고 혼자 산책하곤 했어요. 내 방 창가에서 난 자주 산책하는 아이를 훔쳐보았죠. 아이는 항상 뒷짐지고는 고개 숙인 채 심각한 표정으로 걸었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밝은 밤, 아이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함께 몽상에 잠겨봐요. 우린 정원으로 함께 나갔어요. 하얀 수증기가 떠도는 숲속 빈터에서 아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솜처럼 포근한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고 아이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길 봐요, 누나. 느껴지나요? 누나가 날 이해해준다면 행복할 텐데. 뭔가 이해하려면 사랑에 빠져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웃었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날 몹시 좋아했던 거예요. 아이는 저녁 식사를 마치면 항상 내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사랑 얘기 좀 들려줘요. 그럼 어머니는 상태지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온갖 전설과 격정적인 연애 사건들을 농담처럼 들려줬어요. 사실 그 수많은 얘기들은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고 그 명성 때문에 그 집안 남자들은 모든 걸 빼앗겼죠. 그들은 사랑에 대해선 쉽게 흥분했고 그 집안의 명성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영광으로까지 여기기도 했으니까요. 아이는 종종 감동적이거나 끔찍한 사랑 얘기를 들으면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따금 손뼉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들보다 더 멋지게 사랑할 거예요. 어느덧 아이는 내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어요.
수줍고 귀여운 행동이었죠. 우리 모두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웃었답니다. 너무 귀여웠으니까요. 아이는 매일 아침 꽃을 꺾어 내게 가져왔고 매일 밤 자기 침실로 올라가기 전 내 손에 입을 맞추고는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난 그의 미숙한 애정 표현이 재밌었어요. 심지어 일부러 그 아이를 흥분시키기까지 했죠. 난 성인 남자에게 하듯 교태를 부렸고 유혹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냥하게 굴다가도 돌변해서 차갑게 대하기도 했죠. 간단히 말해 난 그 어린아이를 내게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게 그것은 커다란 유의였어요. 그 아이 어머니와 내 어머니에게도 즐거운 여행거리였고요.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12살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린애의 사랑과 열정을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어요? 난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포옹을 해주고 심지어 연애 편지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내 어머니와 그 아이 어머니가 이미 신나게 읽은 편지를 그 아이에게 보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불같이 답장을 써서 내게 보냈죠. 우리가 나눈 사랑이 우리만의 비밀이라 믿고 있었어요. 우린 그 아이가 상태제 집안 남자라는 걸 잊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아이가 정원에서 내 무릎에 쓰러져 격정적으로 내게 입맞추며 말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나. 누나를 죽도록 사랑해요. 만일 누나가 날 배신하면, 다른 남자 때문에 날 버린다면 난 내 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누나도 알죠? 전율이 일어날 만큼 깊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놀라 가만히 있자 아이는 몸을 일으키더니 내 귀에 입을 대기 위해 발끝으로 섰어요. 아이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고백했어요. 사랑해요. 그 어조가 너무 부드럽고 상냥해서 난 발끝까지 전율했답니다. 난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만 돌아가자. 그러자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따라왔어요. 하지만 집 현관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며 다시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날 버린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때 나는 그 아이와의 관계가 너무 멀리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했어요. 넌 장난을 하기에 너무 커버렸고 진지한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 앞으로 두고 볼게. 난 그런 식으로 무마하면 아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해 가을이 되자 아이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듬해 여름, 그 아이가 학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약혼자가 집에 있었어요. 아이는 즉시 내 약혼자를 알아차렸고 8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9일째 되던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방문 밑에 작은 쪽지 한 장 있더라고요.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날 버렸어요. 그리고 누난 예전에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누난 내게 죽음을 명령한 거예요. 누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아요. 작년에 내가 누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정원으로 와요. 그리고 머리 위를 봐주세요.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난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 달려나갔어요.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어 쪽지에 적힌 장소에 도착했어요. 밤새 비가 와서 바닥은 진창이었고 난 겨우 눈을 들어 머리 위를 보았어요. 나무 위에 무언가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을 뜨니 내 방은 침대 위였고 머리맡에는 내 어머니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이라 생각했어요. 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애는 어딨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악몽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난 감히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금발머리 한 묶음만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반지가 바로 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반지랍니다. 난 약혼자와 파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13살짜리 아이의 미망인으로 남았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랑에 빠진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닌가요?